이승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이가 이제 첫 재판 잡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잡혔는데요. 네. 뭐 공판 진행을 해도 사실은 워낙 좀 증거들이 누적돼 있어서요. 하나마나 재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창당하셨더라고요. 한다고 하셨군요. 참 소나무다. 이자가 왜 검찰에서 날 수사 안 하냐라고 여러 번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할 게 없어서 안 했나 봅니다. 그런데 부르니까 안 가더라고. 네. 그리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렇죠. 예, 마지막에 제가 뵀잖아요. 그 커피숍에서 어허, 서초동. 예. 그러니까 직접 뵌 건 아니고 뒤에 앉아 예, 뒤에 앉아서 우연히. 예, 들었는데 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갖고 구속되시겠거나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근데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창당하시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양형 관련된 주장에 집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네. 사안이 지금 이제 뇌물 사건 아닙니까? 네. 죄명이 특가 뇌물입니다. 아하. 사실 정치인의 죄명으로는 최악이죠. 네, 이제 특가라고 하는 게 3천만 원 이상 가중 처벌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가짜가 가중 처벌 예, 가짜인데. 지금 혐의 자체도 보면 뭐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받았다. 네. 뭐 컨설팅 업체에 보낸 돈과 관련된 돈들도 사실은 뭐 청탁성 돈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7억 6,300만 원 상당되는 그 정치자금 불법 수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지금 결국은 뇌물 사안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네. 양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형량 덜 받게라도 해라 지금부터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 조언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변호사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그러신데 그리고 법조계 유명한 사실 법조 집안입니다. 예. 네, 그러신 분이시니까 이제 양형 기준표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좀 연구하셔야 될 상태가 아닐까. 그래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송영길이는 형량 걱정을 빨리 해라. 형량 걱정을 지금부터 해도 사실 늦었죠. 예, 초반에 그 해놓은 것들이 지금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승우 변호사가 참 마음이 네. 착하셔가지고 송영길이 같은 자한테도 형량 걱정은 해주시네. 그것도 사람이다. 그럼요. 그럼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자유우파가 갖고 있는 거는 예.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은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인간 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완영이는 이제 재판이 곧 끝나나요? 3월 12일 날 이제 구형을 하고 최후 변론하고 최후 진술할 거다라고 네. 예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대로 둘까요? 저는 이대로 아마 잘 진행 안 될 것 같고요. 아하, 예. 파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당되는 내용 구형 나오고 또 최후 진술, 최후 변론 하게 되면 기자들이 그거 다 보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3월 12일 날 보도돼서 그 여파가 3월 중에 계속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4월로 연기시키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이게 참 어쨌든 이게 피의자 권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나 여기 피의자들이 또 이렇게 강경하게 공작적으로 이걸 하는데 재판부가 자꾸 거기 끌려다니고 넘어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도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네. 과거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 모독죄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판부의 권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네네. 사법방해와 관련된 문제도 좀 더 미국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계속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문화가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MBC 날씨 예보에 그 쿵 1번 떨어지는 거 있죠. 시퍼런 걸로. 네. 그거 이제 긴급 심의 요청을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숫자로 1 뭐 이게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시를 우리가 보통 하면 뭐 그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마이크로그램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까지야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추상적인 숫자거든요. 1.000 뭐 0.9999944 뭐 이렇게 썼으면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참신하고 독창적인 발상을 했나 보다. 근데 1로
마치 극한 수렴된 것처럼 딱 썼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숫자를 쓰고 싶었고 그 거대한 숫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쿵 떨어졌으면 좋겠다. 마치 좀 그 미신적이고 풍수지리적이면서도 예. 뭔가 이렇게 기원하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네. 행위로 보여서 상당히 좀 주술적이다. 이런 행동을 받고 이건 굉장히 이제 제재당할 만한 방송적인 그 방송에서는 절대 공중파 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이와 같은 편파적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유도하려고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들을 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방송에 있는 이 전문가가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의 그 거지 근성이 요새 그 화제인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거지 근성이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네. 이 사안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사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고요. 네. 이걸 회사로 바꿔보십시오. 예. 회사에서 퇴사하는데 예. 자기 책상 다 가져가고 집기 다 가져가고 싹 쓸어서 싹 갖고 가서 깨끗하게 비우고선 회사를 떠났다.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그건 도둑질이지. 도둑질이죠. 예. 절도예요. 절도 횡령이죠. 보관하는 사람이었으면 횡령이고요. 그것을 보관하는 지위가 없는 사람이고 다른 관리자가 있었으면 절도입니다. 절도도 보면 혼자 하면 이제 단독범이니까 그냥 절도인데 둘이 하면 특수절도 아닙니까? 부부가 하면은 특수절도가 됩니까? 네, 특수절도가 될 수 있죠. 하나가 망보고 그래도 그리고 특수절도구나. 그걸 나가게끔 하는데 관리자들이 다 동의해주고 망봐주고 처리해주고 도와주고 이삿짐센터 불러다 다 방조 아닙니까? 그럼 도둑떼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 공간을 집기를 사들일 때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욕먹는 건데 네네. 사들인 집기를 내 마음대로 버리지도 않는 건데 버리겠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차피 다 버릴 거예요. 싹 다 버릴 거고 처분할 겁니다. 제가 쓰레기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차라리 제가 좀 인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 버리실 거면 저 주세요. 아니 뭐 그거야.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입던 옷이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대. 그거 누가 그러니까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못 입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 못 입지. 리폼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보통 남이 입던 옷은 우리나라는 잘 안 입으니까요. 아이, 그 지저분해서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버리겠다라고 하면 버려요? 그럼 저 주세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네.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김정수이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네. 네. 혹시 이거 내가 그냥 놔두고 가는데 이거 버릴 거예요? 네. 저한테는 맞는 옷인데요. 제가 가져가서 다시 써도 버리실 될까요? 거면 제가 쓰겠습니다. 그건 말이 되네. 그건 되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갔다. 얘기가 다르죠. 아무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 그 리폼에 쓰려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책상, 테이블, 다양한 형태의 집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삿짐에 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도나 횡령의 문제가 그렇구나.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법인카드로 해갖고 샴푸 초밥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네. 법카 때문에 요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배임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냥 압니다.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이죠. 법카 썼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때 나 그거 배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 관해서 업무적으로 제대로 써보고 싶은. 이거는 이렇겠다.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된다.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나 몰랐어 그러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 타임머신 타시고 지금 오셨으면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지. 서대문에 신호등이 뭐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신호등 지키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시대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사실 신호등이 빨간 게 뭔지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병원으로 도대체. 보내야지. 그렇죠. 네. 이런 그냥 부적응 상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심각한 거죠. 거지. 심각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게 법카 쓰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썼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나, 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들이 심각하네. 그냥 거지 근성이다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네. 거지가 아니죠. 이게는 횡령이나 절도의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그 사법 처리가 네네. 이제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의사들이 야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사실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인원 관련돼서 이제 변호사들도 증원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안 좋은 점들도 있죠. 근데 그건 저희가 안 좋은 거고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변호사들 숫자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그 로스쿨 도입하고 근데 거의 뭐 한 1.8배 정도 그래서 증원이 예전에 사법 시험은 이제 없어지고 네. 변호사 시험으로 네, 바뀌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1.8배? 1.8배 정도 늘었죠. 그러면 그전 변호사가 몇 명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등록했을 때가 10,000명대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3만 명 넘었습니다. 오. 네, 이제 좀 있으면 아마 4만 명 될 겁니다.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 이 법률 시장이 갑자기 4배로 커지지 않는 한 네네. 변호사들의 수입은 줄 수밖에 없네. 수입이 줄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단체 행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 행동을 해야 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나한테 면허를 왜 주는지. 그렇죠? 제가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저는 해도 되잖아요. 구치소 가도 저는 면회도 되고. 예. 근데 박사님 못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좀 면회하러. 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일반 면회 가셔야 가기 돼요. 싫어요. 그리고 다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권을 제가 왜 받아야 됩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이 줬으니까 받는 거죠. 변호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 공동체와 관련돼서 그 밸런스 조절을 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게 아니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어. 니는 하지 마. 그냥 다 열어버릴게. 그럼 그걸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다 합쳐봐야 아직 4만 명도 안 되는데. 의사 다 합쳐도 10만 명 정도 좀 넘을 겁니다. 11만 명 정도. 예. 그러니까 물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건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법 체계 붕괴시키는 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왜 존재할까요? 그 왜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 근본 목적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부분을 설득하거나 또는 저희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 나는 니네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내 권리나 내 밖으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할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편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한 가지 딱 이야기인 거죠. 혹시 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나한테도 큰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전체 나중에 국가 의료 보건 시스템이 다 붕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죠.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걱정이고 지금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제 아이가 아프면 또 제가 아프면 그렇죠. 당연히 당면할 문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시스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결국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대체 가능하다. 이 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수 의료가 무너져서 희망이 없어서 그만둔다는데 의사 변호사를 비교하시나요? 참 실망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의사 변호사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우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의학 전혀 모르고요. 필수 의료 무너지는 데 있어서 예. 의사가 늘어나서 좀 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네. 국가 정책을 무조건 이렇게 극단 투쟁으로 서로 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그 문제 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친하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면허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은 사회 속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책 제목이 인간과 사회거든요. 네, 사회와 인간은 계속 상호작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에 앞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다. 또 나의 자녀가 어떤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자유를 질식시키고 또는 전체주의이거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에서 안전 자체를 위협받는 사회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라는 것에 있어 프레임에 구속돼서 살고 싶진 않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요새 최근에 박사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영훈 교수님 의 말씀도 상당히 귀담아서 들으면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여러분과 같이 잘 살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변호사하고 의사 똑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의사도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화벌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